반갑습니다. 방송자입니다. 오늘 빼빼로데이였는데 다들 빼빼로들 많이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조문을 갔다 온 게 있어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씻어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긍정적인 얘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비록 시장은 힘들지만 전 여러분들의 저력을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얘기는 즐겁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중국 부양책이에요. 제가 원래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 상무위원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마쳤기 때문에 주석 바로 밑에 상무위원회가 있고 이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국 관련된 정책들을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중국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긴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이번 부양책에서 그런 얘기들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됐던 규모를 보면 시장에서 원래 뭘 기대했었냐, 특별국채, 중앙정부의 특별국채가 얼마만큼 더 발표가 잠깐만요. 특별채권이 얼마만큼 더 발행이 될 거냐.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특별채권이 얼마만큼 발행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었고, 이 규모가 10조 위안 정도, 많으면 20조 위안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20조 위안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5년간 총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5년간이라는 전제가 일단 붙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년간 6조 위안을 증액한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5년간 8천억, 매년 8천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하겠다. 이것을 숨겨진 부채 해결이라고 얘기했는데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는데 배정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3년간 이걸 이제 합하면 3년간 매년 이제 2조 8천억 규모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8천억 위안 규모가 됩니다. 전체 10조 위안의 규모라고 한다면 GDP 대비해서 한 8% 정도 수준이 되고요. GDP가 지금 한 13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137조 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한 8% 정도가 10조 위안인 거고, 만약에 2조 8천억이라고 그러면 이거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2% 정도의, 이제 GDP 대비 20% 정도의 부양책인 거죠. 금융위기 때 발행했던 특별국채의 GDP 규모, 부양책이 GDP 대비해서 한 13%였다는 걸 감안하면 그때보다는 좀 못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그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책은 지방정부의 부채에 포커스가 돼 있다. 그럼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했겠죠. 일단 보면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정부의 부채 구조는 일반채, 일반국채와 특별국채, 이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부채입니다. 일반채는 그냥 일반적인 국채 발행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익이 있는 사업,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쪽에 있었을 때 발행한 특별 국채를 기반으로 한 자금 조달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 이외에 음성적인 부채, 이건 실질적으로는 부채지만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LGFB입니다. LGFB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해서 이 지방 정부가, 이건 회사인데 지방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서 은행 대출이라든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산업은행의 부실대출이라든가 지방 국유기업의 부채 및 손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 정부의 음성 부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이 된 건 이거예요. LGFB라고.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일단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Vehicle이라고 하는 건 도구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지방정부가,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가 이 파이낸싱을 하기 위한 Vehicle이다라는 거고,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융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투자 개발 집단, 도시투자공사 등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Vehicle은 회사예요.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 후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 자금 조달을 함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지방정부가 왜 지원을 하냐?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의 낙후된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의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지방 투자를 한 이후에 자금이 회수가 돼야지 LGFB가 돌아가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LGFB와 관련된 이제 그 정책들,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994년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방채를 남발하면서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지방한테 니네가 직접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방정부는 어쨌건 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지방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보살펴야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LGFB를 만들어서 꼼수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아씨 안 되겠다. 이 LGFB에 이거는 뭐 부채도 안 잡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014년에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재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신예산법을 만들면서 only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은 지방채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방정부들이 이 지방채만으로는 만성적 예산 제약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중앙정부에서 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라든가 발전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지방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뭔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LGFB는 여전히 활용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LGFB의 규모는 지방정부의 채권보다도 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얼마나 커지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보면 CT의 자료인데 2022년까지의 자료만 일단 볼게요. 2022년까지 LGFB의 부채 규모는 60조 위안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게 한 60조 원 중반까지 올라온 걸로 보고 있고 중국 광의의 정부 부채를 보면 일단은 정부 부채, 정부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공식 정부 부채와 그다음에 암묵적 정부 부채가 있어요. 근데 공식 정부 부채가 40%, 암묵적 정부 부채가 60% 정도 됩니다. 암묵적 정부의 부채가 훨씬 많죠. 근데 중앙 정부 부채는 16조, 17% 정도 되고 있고 지방 정부가 한 23%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40%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암묵적 부채가 20.8%. 지방정부의 암묵적 부채, 실질적으로는 LGFB라고 하는 이 부채가 60조 위안인 거예요. 전체 중국 정부 부채의 40%. 아까 지방정부 부채가 23%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규모의 부채가 지방정부의 이런 숨겨진 부채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2023년에 보면은, 중국의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무너지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LGFB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48개의 LGFB가 뭐 부도 상태, 그러니까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이제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LGFB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LGFB가 지금 왜 문제가 됐냐는 건데, 일단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만든 비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투자와 엑시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2020년 이후에 무려 한 3년 이상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져가면서 중국의 경기가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FB의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부실화됐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부채는 40조 위안 정도 되고 있는데 24년 9월 기준으로 이거 더 증가했죠. 34조에서. 근데 LGFB의 규모는 지금 GDP의 절반 수준이 추정되고 있어요. 아까 잘못 말했네요. 130조 위안이 아니고 126조 위안. 어쨌건 이 126조 위안의 절반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64조, 63조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건 지금 LGFB의 규모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게 부실화됐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된다는 건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부실화된다는 건 결국은 지방의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 정부가 원했던 건 뭐냐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 부실 채권, 그러니까 지방의 숨겨진 부채를 해결하는 것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LGFB 자금의 60% 이상이 지방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채권이라든가 대출,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인데, LGFB가 부실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의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은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까 10조 위안의 정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숨겨진 부채들은 은행으로부터 직접 조달을 받는 이 LGFB들은 당연히 금리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물론 보증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만큼의 금리는 그러니까 그만큼의 신용도를 평가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을 거니까 이 10조 위안 조달해서 너네 LGFB 자금을 조금씩 대환해서 바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고리 자금을 단기저리 지방채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정책 여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 진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의 부양책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 숨겨진 부채, 지방의 숨겨진 부채의 규모가 14조 3천억 위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LGFB의 규모가 한 60조 위안 이상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는 이것을 10조 위안을 탕감한다고 하면 10조 위안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이 문제가 3조 4조 위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한 건데 사실 60조 위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10조 위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 정부가 얘기하는 이 14조 3천억 위안이라고 하는 게 고금리에 조금 부실화된 대출을 의미하는 건지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조정이 왔어요. 오늘 월요일이죠. 첫날인데 주말에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고 중국 상해 B, 상해 A는 주로 내국인이 투자하는 지수고 그건 올랐어요. 근데 중국 상해 B, 외국인이 투자하는 지수는 보면 1.05%가 빠졌고 항생 지수 1.4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반영된 거죠.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 코스닥은 2%가 빠졌어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은 좀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동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도 조정을 받았어요. 닥터카프라고 해서 그 글로벌 경기 동향을 잘 설명해주는 게 구리고 특히나 중국의 부양책이 들어온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강세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구리 가격도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왜 그럼 실망했냐라고 봤을 때 직접적인 부양책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컸을 거예요. 지금 보면 지방정부를 지원을 해서 지방정부의 어떤 부실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겠다라는 게 전략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꺾였기 때문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직 이제 안 들어왔잖아요. 대선을 끝냈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인수위원회 이런 준비들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 중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지를 아직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체력을 기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무슨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내 체력을 먼저 만들어내겠다. 그게 이제 LGFB에 대한 해결책이었던 걸로 보이는 거고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들은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 일단은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꺾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을 강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심은 두고 그냥 지켜볼 필요는 있다. 중국이 만약에 변한다. 아니면 지금 실제로 트럼프의 뭔가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두려운 거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그 시장이 안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장을 볼 필요는 있다. 아까 지난번에 신재생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이나 중국은 지금 당장 볼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IRA 정책이 폐기된다거나 중국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수위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주려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그냥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오늘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아쉽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길 좀 기대했는데 중국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뭔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요. 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